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5개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 모두 다 사들인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돈, 이 돈을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 숫자에다가 그 회사 주가를 곱하면 나오는 결과물인데요. 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서 소위 10조 클럽을 달성한 기업들 숫자가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5개 회사입니다. 10년 전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장 종목이 24개였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개까지 줄었다가 올해 주가 상승과 함께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로 10조 클럽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기업들 몇몇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업체인 셀트리온 딱 하나밖에 없고요.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올해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게임업체인 넷마블 게임스,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산업 기업들이었습니다.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경제도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법인데요. 더 젊고 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10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리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뭘 더 고민해봐야 되는지 오늘은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더니 오늘 돈을 안 주고 오늘부터 계산해서 3일째 되는 날 준다고 하더라. 왜 오늘 팔았으면 오늘 줘야지 이틀이나 더 기다려야 돈이 들어오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대개는 지금쯤이면 기자들한테 다 아는 발표가 된 상태지요? 엠바고가 실은 자료는 어제들 기자들한테는 왔고요. 예. 엠바고는 오후 지금 2시로 돼 있으니까 2시에 발표 예정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보고 공부하라고 자료는 준 상태인데,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예.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근데 아침에 당정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몇 가지를 주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김 부총리가 얘기한 걸 근거로 보면은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가장 핵심은 돈줄을 더 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TI. 네. 이걸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서 신 DTI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DTI라고 하는 게 돈 빌렸으면 네.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예. 내 월급에서 몇 % 이상을 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죠. 그런 건데 예. 지금까지는 보통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보면 이자 상환액만 저희들이 대부분 얘기를 했고 원리금을 거의 갚지도 않았고요. 지금까지 상품들은 최근 들어서야 원금도 갚고요. 몇 억씩에 되는 원금을 사실 어떻게 갚습니까? 예, 그래서 이자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원금 갚는 것까지 다 보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 DTI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 DTI 시행을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내년 1월부터 신 DTI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 도입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DSR도 당초에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빨리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두 개를 다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자 갚는 것만 뭐 계산을 해서 다음번에 내가 하나 더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 총액을 산정을 해줬는데 원금 부분도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예. DSR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관련 대출하고 지금은 뭐 마이너스 대출, 신용 대출을 사실 한도를 따로 두고 해주거든요. 예. 각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 대출도 제가 하고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더군다나 차량 할부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야 너는 빚 갚을 게 너무 많잖아. 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대출하고 전세금 우리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전세금 대출은 2년 후에는 사실은 갚기로 약속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럼 집주인이 돌려주면 갚아야죠? 라고 네. 생각해서 이자만 내는 대출인데 네. 과연 그것도 2년 안에 원금을 다 갚는 걸로 계산해서 전세금이 3억이면 1년에 1억 5천씩 갚으셔야죠? 이제 이런 계산을 들이대면 좀 다 추가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 전세 탈출 언제 하느냐 하면 고민은 좀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약간 서민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DSR이 도입되면 예. 전세자금 대출과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등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가능성이 당신의 높죠. 부채 네. 이력에 집어넣고 예. 그거 계산해서 원금 못 갚으실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신 DTI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사람한테는 네. 대출 한도를 좀 더 주고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걸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은 젊은 직장인들은 예를 들면 30대 초반이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50대에 접어든 직장인은 지금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50대가 돈 빌리러 가면 앞으로는 수입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서 돈을 조금만 빌려주고 네네. 30대가 가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시니까 뭐 나중에 이만큼 수입이 있을 것까지 감안해서 빌려드릴게요가 된다는 예. 뜻이군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40대 중반 이상은 대출이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20대 30대들은 조금 더 수월해질 가능성도 있다. 네. 요건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리다. 이거나 저거나 요즘 집 사는 분들 중에는 노후에 그냥 월세나 좀 받아볼까 싶어서 은행에 네네. 넣어두면 이게 내 생계가 안 나오니까 예. 싶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집 사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 채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 대책 역시도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잡는 데가 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대출받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연봉 5,500만 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이 네. 기존에 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고요. 이건 뭐 30년 만기에 연 4%라고 가정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이 경우에 서울에서 내가 한 5억짜리 아파트,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DTI가 30%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 DTI가 적용된다라고 그러면 9,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원금을 자기가 내야 될,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5,500만 원이 더 는다는 거니까 정말 돈이 여유롭지 않으면 은행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돈을 그렇겠어요. 빌려서 예. 뭔가를 투자하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A라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 B라는 집으로 갈아탈 때도 불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조금 실수요자고 예. 한 채를 팔고 또 다른 집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왜 이러는지 취지는 충분히 알고 가계부채 줄여보고 싶다는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네. 대개는 사실은 집 가지고 투기하는 분들은 그냥 전세 끼고 집 사고 전세 끼고 집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 맞습니다. 문턱에는 갈 네네. 이유가 없이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런 규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예.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아니면 또는 은퇴 이후에 임대소득으로 조금 네.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리어 더 힘든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뭐 그러겠어요. 비난이나 예. 비판도 좀 있는 상황이죠. 집값 차익으로 이른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기라고 표현되는 투자를 하는 분들은 굳이 뭐 월세 받을 생각이 있겠어요? 전세기구에서 몇 년 후에 좀 팔아서 집값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대출이 좀 조여진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빚 갚기 어려운 분들, 서민들에 대한 채무 조정안, 이게 결국은 채무를 좀 줄여주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일 텐데 이것도 함께 대책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그러니까 돈줄을 잰다, 대출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각들의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양쪽을 맞추는 정책을 동시에 내놓는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채무 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제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가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채무 조정과 채권 소각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언급도 같이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소멸시효 채권이라고 그래서 10년 이상 된 1,000만 원 이하의 소멸시효 채권들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소각한다라고 정부가 한 차례 밝혔잖아요. 이거 외에 추가적인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될 때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인 이상민 씨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주는 방안도 같이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사실 돈을 빌렸으면 다 갚아야지 왜 줄여주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여전히 한쪽에는 있지만 그럼요. 이거를 자꾸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부채를 쥐고 못 갚게 됐을까 들여다보면 병원비가 모자라서요. 내지는 가족이 아파서요. 네. 내지는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비싸서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분들한테 왜 그래도 돈 갚으셔야죠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해결해야 될 분이 이게 부분을 대출로 해결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서. 지난번에도 이제 채권 소각 얘기하면서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이제 양쪽의 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어디 한쪽의 의견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추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그 추를 약간 중앙으로 옮길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정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빚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쪽으로 추가 좀 많이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를 임의적으로 중앙 쪽으로 조금 옮겨 놓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오래된 정말 빚의 굴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시골에 땅이 있으면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는 이른바 역모기지론이 이제 주택을 맡기고 그렇게 받는 거니까.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의 상품이 나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요. 잘 아시는 게 이제 주택연금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재산이 없다. 난 노후에 그러면 이 집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가치를 평가한 이후에 다달이 얼마씩 이제 연금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주택연금의 가장 좋은 점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평생 마지막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언제 자기가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데 이게 내가 받은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덜 받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요즘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대상을 토지까지 넓히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6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12월에 도입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구조를 보면 LH에 이 주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예.
땅을. 예. 땅이죠. 토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LH 쪽에다가 가치 평가를 받고 LH에 이제 맡기게 되고요. 네. 은행은 나중에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처분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토지은행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면 토지들을 미리 사놨다가 공공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토지은행에다 넣어버리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 토지연금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택이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이게 계속 빚만 쌓이고 돌아가실 경우에 네, 이거를 처분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주택은. 그렇죠. 대강의 웬만한 주택은 돈이 나오니까 이게 네. 돌아갈 텐데 토지라고 하면 참 우리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토지도 있겠습니다만 저기 저 들판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들판 맡기고 가신 분이 이제 들판만 남기고 가시면 우리 사회가 그 들판을 어디다 쓸 거냐 결국은 이제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참 값어치를 어떻게 예. 할 것이냐 그리고 주택하고 어떤 토지를 쉽지는 맡길 않을 것 것이냐의 같아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주택 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확보해 놓자라는 게 LH의 토지은행인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정말 쓸모없는 부분에 토지를 맡긴다라고 하면 나중에 개발 이익도 사실 원금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주택연금은 저 집 맡았다가 나라에서 어떻게 쓸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거 다 필요한 분들한테 임대주택으로 쓰면 되죠. 안 그래도 네. 임대주택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할 수 있는데 저 들판의 땅은 어디 뭐 할 때 쓸 겁니까? 그러면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주택연금보다는 아마 토지연금은 대상 토지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도입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병주 씨 질문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주식을 팔면 그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영업일 후에 주식 판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 왜 이틀이나 묵히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식 팔았으면 월요일 날 돈을 받고 싶은데 수요일에나 오고 돈이 들어오고 금요일에 주식을 샀으면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이나 돼야 그날 아침에 돈이 이제 계좌에 들어오거나 주식을 샀으면 주식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팔렸으면 바로바로 돈을 주고 샀으면 바로바로 주식을 넣어줘야지 왜 이틀이나 걸립니까? 이게 궁금하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그날 하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이틀 후에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주식시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하고 난 후에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잔금 치르고 잔금 치른 날 이제 등기소에 가서 이건 아무개 아파트다 이렇게 명의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은 팔아도 대략 한 달 후에나 돈이 들어오고 사도 한 달 후에나 내 집이 되는 것처럼 아파트나 집은 그때그때 사고 파는 사람들의 사정에 맞춰서 그게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이틀 후에 잔금 치르기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기간을 1일이나 혹은 당일로 좀 앞당기면 안 되느냐 뭐 굳이 안 될 건 없지만 또 쉽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은 배추나 콩나물처럼 그냥 돈 주고 확 사오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 주식이 아무개 거에서 아무개 거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땅으로 치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권리가 인정되는데 월요일에 그래서 주식을 사면 월요일 저녁에 그날 월요일에 주식 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화요일에 증권예탁결제원에다 넘겨주고요. 그러면 증권예탁결제원 직원이 출근하면 아 이렇게 어제 주인들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고 일일이 바뀐 걸 다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다 됐어요 라고 증권사에다 연락을 하면 그 시간대쯤 되면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인 수요일 아침에 주식의 등기 권리증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한 이틀쯤 걸립니다. 근데 아이 바쁜 시절에 왜 좀 증권사 직원들이나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밤을 좀 새서 일해줘라. 전산 좋아졌지 않느냐. 그 말도 맞아서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전산이 발달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주식시장에서는 그 덕분에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사고 이틀 후에만 돈을 채워 넣으면 되는 미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주식은 사고 싶은데 당장 돈이 부족한 분들은 일단 오늘 매수 주문을 내고
실제로 잔금은 D 플러스 2일 이틀 후에 잔금 치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 사이에 또 살짝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D 플러스 2일이라는 이틀 후에 결제가 되는 이 제도를 오히려 편리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걸 미수라고 하는데요. 만약 오늘 주식 사면 오늘 다 돈 내야 되고 오늘 주식 팔았으면 오늘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미수라는 제도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부동산을 샀다가 그 값이 오르면 파는 거죠. 그런데 직접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 말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간접적으로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같이 보유하고 있다가 같이 팔아서 차익을 나누는 그런 간접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 꽤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고민해 보려고 관련 보고서를 쓰신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금융연구원 신용상입니다. 예.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대개 이제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알고 있는데 부동산 펀드도 그런 겁니까? 그냥 돈 모아서 펀드 매니저가 부동산 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와 같은 일반 개인들이 직접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직접 투자가 가능한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만 과거 몇 년 동안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그 대안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덩치가 커서 일반 개인들이 소유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 부동산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오피스 빌딩과 같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호텔, 공항, 항만 같은 인프라 투자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건 비싸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비교적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부동산 투자 금융 상품이 부동산 펀드라고 와 그다음에 리츠로 불리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펀드, 리츠 이제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예. 우리가 주식형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골라주는 주식 사서 우리가 같이 갖고 있다가 그 주식이 오르면 팔아서 차액을 우리는 가져가고 그 펀드 매니저한테는 고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의 뭐 1%, 2% 정도를 떼어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주니까 우리가 안타깝긴 한데. 부동산 펀드는 어떻습니까? 그럼 거기도 펀드 매니저가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좋은 빌딩 골라줘서 고맙다 하고 그쪽도 수수료 일부를 주고 나머지 차익은 투자한 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예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요. 주로 자산운용사와 같은 이제 간접 투자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네. 운용 성과적 일부를 이제 자산운용사의 위탁 수수료로 이제 제공하고요. 예. 나머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그 발생 운용 수익이죠. 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발생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발생 운영 수익이라고 하면 빌딩 사면 월세가 들어올 테니까 임대료도 발생할 수 있고 네. 그것을 매각해서 그 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그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면 파는 건 10년 후에 팔든 5년 후에 팔든 팔아야 생기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라도 주식형 펀드는 내가 돈 필요하면 그 펀드를 이제 해지하고 난 나가면서 내 돈 돌려주시오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둔 주식을 바로 팔면 되니까요. 예. 부동산 펀드가 빌딩을 사서 갖고 있으면 그것도 빌딩을 뭐 302호만 팔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어떻게 돌려줍니까 중간에? 그래서 이게 대부분 부동산 펀드가요. 이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에는 이게 환매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이면 3년. 돈이 묶여 있는 거군요. 네, 묶여 있는 경우, 묶여 있고 마지막에
그것이 수익이 확정된 이후에 분배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 예.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뭐 한 달에 이자 월세 같은 게 뭐 만 원도 잘 안 들어오고 5천 원씩 정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 예. 나중에 이제 그게 원금이 좀 한꺼번에 불어나는 비싸게 예, 예. 팔면 그 빌딩을 예, 예. 그거는 이제 구조군요.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하는 거죠. 예. 예. 그럼 부동산 펀드가 대략 이해가 됐는데 리츠라고 하는 건 뭐가 달라요? 부동산 펀드하고? 말씀하신 대로 리츠나 부동산 펀드 둘 다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만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근거 법령과 소관 부서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금 모집 및 운영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펀드는 소위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서가 되는 반면에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거야 뭐 무슨 법이든 무슨 관할이든 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죠. 관심이 예, 예. 없고요. 예, 예. 예.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거는 일단 부동산 투자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과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를 보면 예, 그럼 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요. 두 기관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액으로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안정성과 전문 자산 운용사 또는 신탁사에서 운용 관리해 준다는 점. 비슷한 거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세제 측면에서 개인이 직접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예.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그럼 개인이 살 때 하고 예,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살 때 하고 다르게 적용합니까? 일단 일부 그러니까 리츠의 경우에는 예. 이게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동시에 예. 집합 투자 기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이게 집합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동시에 부담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합 투자 기구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만 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그 리츠가 그 부동산 펀드보다 조금 세제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세제상 유익이 확실히 큰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덜 낸다는 말이군요. 그런 거죠. 그 빌딩을 1,000억에 샀다가 2,000억에 팔면 예. 그 투자자가 개인이냐 예. 리츠냐 부동산 펀드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다르다. 예, 세금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월세와 비슷하고 결국은 시세 차익일 텐데 예. 그 세금이 다르면 잘 선택해야 되겠는데요. 어디가 세금이 싸요? 세금 싼데 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마 양도소득세 측면만 보면 그 두 기관이 서로 비슷할 겁니다. 다만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예. 그 세제가 싸다는 세제 해상의 혜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리츠라고 하면 그럼 리츠에 가입하고 싶으면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려면 되게 펀드 가입은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건 그럴 것 같고. 예. 리츠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가입시켜줘요? 그런 방식입니까? 예, 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공모형 리츠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형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회사처럼?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고 리츠가 모두 사모 형태로 성장하면서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펀드가 하나도 없고요. 상장 리츠도 한 4개에 불과한데 이 규모도 매우 작아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펀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펀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은행도 가능하고요. 네. 거기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대형 금융 지주회사들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리츠 업계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KB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신한도 그렇고 이런 그 지주회사 산하의 부동산 신탁회사를 방문하면 네. 투자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인 거고, 그러니까 계좌 트고 주식을 사듯이 특정 회사 종목을 사들이듯이 리츠를 사면 되는 것이고. 네, 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모 형태로 모집되는 리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방문해서 펀드 오브 펀드니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거는 그럼 뭐 비상장 주식처럼 쉽게 거래되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속닥하게 하는 거란 그렇죠. 뜻이네요. 예, 그렇죠. 펀드 형태로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끔 얘기 들어보면 이런 부동산 펀드나 리츠들이 있기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기회를 안 준다. 그리고 투자 기회를 잡기도 어렵다는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펀드는 원래 펀드가 주로 사모 형태로 많이 저희 나라도 발전했고요. 네. 리츠는 원래 목적이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려서 부동산을 아주 건전한 그 국민 투자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외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상장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외를 많이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액 투자자들이 우리 소액 투자자를 끼고 하는 것보다는 번거롭다 이거군요. 번거롭으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상품 조성이 설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알겠어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제도를 좀 있습니다. 바꿔서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는 펀드라든가 뭐 그런 게 되면 반드시 일정 부분은 공모를 하도록 좀 해야 되는 필요도 있겠네요.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럼요. 그런 식으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설립 취지 자체가 취지 자체를 얘가 일반 국민들의 상품으로 건전한 상품으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또 웬만하면 또 잡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시장에서 수익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런 식의 간접 투자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저 연립주택을 사거나 저 아파트를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막혀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오를 것 같으면 동네에 아파트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시키거나 리츠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단기간에 리츠 강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소비자가 현금 인출기에서 리츠 주식을 구매하고 그다음 리츠로부터 이제 배당 수입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과 같은 이게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서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한 예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리츠나 펀드에 대해서 그거 뭐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 상품이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돌고 돌다 보니까 우리 동네 집값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허점들이나 개선점이 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해외 경제 매체들이 다루는 뉴스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신인사이트 오늘도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또 이겼는데 그 비결과 배경에 대해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아직 완벽한 성공은 아닌데 일단 이런 압도적인 승리로 해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본 경기 좋으니까 아베가 이겼다 이 말이죠.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 경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베노믹스에는 3개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푸는 거죠. 통화를 완화하고 이자도 내리고 더 내리지 못할 정도까지 오면 양적 완화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엔화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두 번째 화살은 재정 확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살리고 그 돈이 그 시장으로 갈 테니.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게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경제구조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율을 시간이 문제지만 꼭 올리겠다. 뭐 금리 올린다는 얘기 있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장에 많이 풀렸던 돈을 더 이상 이제 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돈 열심히 풀어서 다행히 경기 좋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안 풀고 이제 슬슬 좀 조여볼래요 이런 상황인데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좀 과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어서 이제는 이 정도 성장했으면은 돈을 좀 다시 좀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혼자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금리 안 올릴 거고 돈 계속 풀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시장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이런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가 아마 돈을 많이 푸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본만 혼자서 유럽이라든가 미국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이자를 올린다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좀 더 yen을 좀 많이 가치를 낮추는 그런 그 정책을 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요? 일본도 경기 좋아졌으면 이제 그만 풀 생각을 할 텐데. 네네. 왜 일본은 계속 풀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게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은 성장률 이런 거라든가 뭐 취업률 좋은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를 잘 안 한다. 네, 근데 그 소비라는 부분이 약해서 실제로 보면은 그 BOJ 일본 중앙은행의 소비 목표가 2%가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소비가 되고 이게 경기를 다시 진작시킨다. 근데 아직 2%는 아주 턱도 없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가 그 실질적인 소비가 2%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가 네네 2%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나 미국은 그 정도 아니라 꽤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하나 봐요? 미국도 아직은 2%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예상과 달리 올린다고 하지만 아주 영어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레주얼리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소비가 문제인데요. 네.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효과보다는 더 나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걷어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반대 방향으로 가고 혹시 미국과 유럽이 이자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궁금한 것이 어떤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보시더군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보려면 수도꼭지 3개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1번 수도꼭지 미국, 2번 수도꼭지 유럽, 3번 수도꼭지 일본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수도꼭지 좀 잠근다는 분위기인데 일본은 안 잠근다. 우리는 더 틀 거야라는 상황이면 전 세계의 수도꼭지 3개 중에 하나는 계속 물이 쏟아진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거는 중앙은행들이 혼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로 통화를 하면서 야 내가 좀 올릴 테니까 너 어때?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서로 코디네이션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좀 승인을 받은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좀 풀고 엔화 약세로 가겠다. 그럼 일본 수출을 좀 진작시켜서 좀 더 일본 경제를 좀 푸는데 니네가 좀 양해를 해줘라. 이 부분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과 경쟁 면에서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일본 엔화는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원화에 대해서는. 네네. 제가 여쭙는 건 미국도 금리 올리고 유럽도 금리 올리고 일본도 올리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데 일본이 안 올리고 버티면 우리도 좀 금리 안 올리고 버틸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이 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금이라는 게 다조이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안 푸는 만큼 일본이 더 풀면 뭐 전 세계 유동성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돈의 그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달러가 이제 그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에 연동돼서 영향이 더 많이 받지 일본 엔화의 이자율에 영향받는 것보다는 그 달러 이자율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달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한국에 투자한 돈이 나간다든가 주식을 팔고 나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안 좋고 수출에서는 일본 제품이 이제 엔화에
그 약세가 돼서 서로 우리나라 제품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하고 경쟁하는 국가한테는 불리한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네네.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 채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 대책 역시도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잡는 데가 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대출받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연봉 5,500만 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이 기존에 한 1억 9천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고요. 이건 뭐 30년 만기에 연 4%라고 가정을 한 상태거든요. 이 경우에 서울에서 내가 한 5억짜리 아파트,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DTI가 3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 DTI가 적용된다라고 그러면 9,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자기가 내야 될,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5,500만 원이 더 는다는 거니까 정말 돈이 여유롭지 않으면 은행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라 그러잖아요. 돈을 빌려서 뭔가를 투자하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A라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 B라는 집으로 갈아탈 때도 불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조금 실수요자고 한 채를 팔고 또 다른 집으로 넘어갈 때 어떤 그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왜 이러는지 취지는 충분히 알고 가계부채 줄여보고 싶다는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대개는 사실은 집 가지고 투기하는 분들은 그냥 전세 끼고 집 사고 전세 끼고 집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행 맞습니다. 문턱에는 갈 이유가 없이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런 규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집이 없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아니면 또는 은퇴 이후에 임대소득으로 조금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리어 더 힘든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뭐 비난이나 비판도 좀 있는 상황이죠. 집값 차익으로 이른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기라고 표현되는 투자를 하는 분들은 굳이 뭐 월세 받을 생각이 있겠어요? 전세 끼고 해서 몇 년 후에 좀 팔아서 집값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대출이 좀 조여진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빚 갚기 어려운 분들, 서민들에 대한 채무 조정안, 이게 결국은 채무를 좀 줄여주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일 텐데 이것도 함께 대책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그러니까 돈줄을 잰다, 대출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계산을 해서 다음번에 내가 하나 더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액 총액을 산정을 해줬는데 원금 부분도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DSR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관련 대출하고 지금은 뭐 마이너스 대출, 신용 대출을 사실 한도를 따로 두고 해주거든요. 각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 대출도 제가 하고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더군다나 차량 할부도 하고 있다 그러면 야 너는 빚 갚을 게 너무 많잖아. 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대출하고 전세금 우리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전세금 대출은 2년 후에는 사실은 갚기로 약속하고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럼 집주인이 돌려주면 갚아야죠 라고 생각해서 이자만 내는 대출인데 과연 그것도 2년 안에 원금을 다 갚는 걸로 계산해서 전세금이 3억이면 1년에 1억 5천씩 갚으셔야죠. 이제 이런 계산을 들이대면 참 다 추가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 전세 탈출 언제 하느냐 하면 고민은 좀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약간 서민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DSR이 도입되면 전세자금 대출과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등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가능성이 당신의 높죠. 부채 이력에 집어넣고 그거 계산해서 원금 못 갚으실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신 DTI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사람한테는 대출 한도를 좀 더 주고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걸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를 좀 줄이겠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은 젊은 직장인들은 예를 들면 30대 초반이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50대에 접어든 직장인은 지금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50대가 돈 빌리러 가면 앞으로는 수입이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서 돈을 조금만 빌려주고, 네네. 30대가 가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시니까 뭐 나중에 이만큼 수입이 있을 것까지 감안해서 빌려드릴게요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40대 중반 이상은 대출이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20대, 30대들은 조금 더 수월해질 가능성도 있다. 네. 요건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리다. 이거나 저거나 요즘 집 사는 분들 중에는 노후에 그냥 월세나 좀 받아볼까 싶어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게 내 생계가 안 나오니까 싶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집 사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변수가 좀 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5개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어떤 회사의 주식을 100% 모두 다 사들인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돈, 이 돈을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 숫자에다가 그 회사 주가를 곱하면 나오는 결과물인데요. 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서 소위 10조 클럽을 달성한 기업들 숫자가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5개 회사입니다. 10년 전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상장 종목이 24개였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개까지 줄었다가 올해 주가 상승과 함께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로 10조 클럽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기업들 몇몇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별로 눈에 안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업체인 셀트리온 딱 하나밖에 없고요.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올해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게임업체인 넷마블 게임스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산업 기업들이었습니다. 새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야 경제도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법인데요. 더 젊고 더 새로운 기업이 자꾸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10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리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뭘 더 고민해봐야 되는지 오늘은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재밌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더니 오늘 돈을 안 주고 오늘부터 계산해서 3일째 되는 날 준다고 하더라. 왜 오늘 팔았으면 오늘 줘야지 이틀이나 더 기다려야 돈이 들어오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여러 가지 시각들의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양쪽을 맞추는 정책을 동시에 내놓는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의 채무 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가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채무 조정과 채권 소각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언급도 같이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소멸시효 채권이라고 그래서 10년 이상 된 1,000만 원 이하의 소멸시효 채권들, 이런 것들은 전부 소각한다라고 정부가 한 차례 밝혔잖아요. 이거 외에 추가적인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될 때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인 이상민 씨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주는 방안도 같이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사실 돈을 빌렸으면 다 갚아야지 왜 줄여주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여전히 한쪽에는 있지만, 그럼요. 이거를 자꾸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부채를 쥐고 못 갚게 됐을까 들여다보면 병원비가 모자라서요. 내지는 가족이 아파서요. 네. 내지는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비싸서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분들한테 왜 그래도 돈 갚으셔야죠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해결해야 될 분이 이게 부분을 대출로 해결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서. 지난번에도 이제 채권 소각 얘기하면서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건 이제 양쪽의 의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디 한쪽의 의견이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추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그 추를 약간 중앙으로 옮길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빚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쪽으로 추가 좀 많이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를 임의적으로 중앙 쪽으로 좀 옮겨 놓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정말 빚의 굴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시골에 땅이 있으면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는 이른바 역모기지론이 이제 주택을 맡기고 그렇게 받는 거니까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의 상품이 나온다는 건가요?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인데 대개는 지금쯤이면 기자들한테 다 아는 발표가 된 상태지요? 엠바고가 사실은 자료는 어제들 기자들한테는 왔고요. 엠바고는 오후 지금 2시로 돼 있으니까 2시에 발표 예정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 보고 공부하라고 자료는 준 상태인데 엠바고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근데 아침에 당정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몇 가지를 주요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세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 부총리가 얘기한 걸 근거로 보면은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가장 핵심은 돈줄을 더 죄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TI. 이걸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고 해서 신 DTI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DTI라고 하는 게 돈 빌렸으면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내 월급에서 몇 % 이상을 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죠.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보통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보면 이자 상환액만 저희들이 대부분 얘기를 했고 원리금을 거의 갚지도 않았고요. 지금까지 상품들은 최근 들어서야 원금도 갚고요. 몇 억씩에 되는 원금을 사실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이자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원금 갚는 것까지 다 보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 DTI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 DTI 시행을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내년 1월부터 신 DTI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들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 도입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DSR도 당초에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빨리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를 다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자 갚는 것만